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3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코인데스크에서 칼럼이 하나 나왔습니다. 자, 이 여성분이 작성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체킹해 봐야 될 중요한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중앙은행과 비트코인 생각보다 더 가깝다. 자, 같이 한번 포인트만 좀 볼게요. 혁신의 한 가지 특징은 다양한 종류의 자산들이 존재하면서 또 새롭게 생겨난다는 것이다. 모든 자산이 끝까지 살아남지는 못한다. 하지만 살아남는 자산들은 개인 투자자부터 전문 투자자까지, 상인부터 금융기관까지, 지역 공동체부터 중앙은행까지 모든 분야의 경제 행위자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중앙은행, 그렇다. 아직 가상자산을 수용하는 중앙은행의 확실한 예는 없지만 이제 머지않은 미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달러는 그 자체로 책임이 있다. 자, 그러면서 조금 더 볼게요. 중앙은행이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점점 더 주목받고 있다. 지난 5월 금융 포용을 위한 동맹은 전 세계 44개국 중앙은행 및 금융규제 당국 관계자들을 엘살바도르로 초청해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중소기업 정책 자금 지원, 금융 포용성,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 대부분은 규모가 작은 국가들 출신이었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다. GDP 기준 상위 50개 국가에 해당하는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이집트 출신 참석자들도 있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제외하고 중동,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옛 소련 출신 대표자도 한 명 이상 컨퍼런스에 참석했다. 학계 역시 관심을 보인다. 지난주 하버드대 경제학과 그리고 중앙은행과 비트코인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고에 가해지는 제재 리스크에 관한 것이다. 자, 그러면서 나는 전 세계 경제가 겪고 있는 시급한 외환 보유액 문제로 보아 중앙은행이 비트코인을 꽤 빨리 수용하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FTX 파산 사태로 인한 심각한 오해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야 각국의 규제 당국이 비트코인을 받아들이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 그러나 중앙은행이 비트코인을 수용할 것이라는 사실은 점점 분명해지고 있으며 그래야만 한다. 최근 1년에 가상자산 관련의 사건들로 뿌려진 의심과 불신의 씨앗은 사그라들 것이며 경제 회복에 대한 절박한 필요성과 더불어 언제라도 달러나 다른 통화로 변환될 수 있는 자산의 상대적인 편리함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서 비트코인은 더 폭넓게 수용되고 실험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도미노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한 곳에서 무언가를 시작하면 다른 곳들도 따라하기 마련이다. 이에 따라 전 세계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밑바닥부터 시작되었지만 중앙은행, 더 나아가 국가 전체의 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자산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자, 이거를 조금 더 확장해서 제가 풀이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도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죠. 제 개인적으로 필터링을 하면 이제 비트코인이 갖게 될 그런 역할, 그리고 이더리움, XRP와 리플, 더불어서 CBDC와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각가지 토큰들과 자산들. 스테이블 코인과 CBDC는 현금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리플, 각가지 토큰들은 하나의 자산이겠죠. 주식, 부동산의 기준점에 있어서 자산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가상자산. 얘네가 돈이다, 캐시, 교환 수단, 더불어서 NFT, 얘 또한 자산으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자 자산으로서 명명되겠죠. 그 뭐죠? 이걸 연결하는 게 뭐죠? 혈관이 얘네들의 혈관. 목줄을 쥐고 있는 게 뭐죠? 이들의 바로 리플 네트워크. 가치의 인터넷 웹 3.0. 이게 바로 심장이죠. 제가 그래서 이 연장선에서 좀 언급을 드릴게요. 우리가 XRP와 리플에 투자하는 이유. 바로 다음번 제로금리와 저금리와 양적 완화와 천문학적인 부양책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100% 기정사실화예요. 그러나 그 넥스트 사이클을, 다음번 사이클을 기다려야 됩니다. 님의 시대가 순이자 마진이라고 하죠. 은행의 단기 순이익, 전체 운용 자산에서 예대 마진, 은행의 순이익이죠. 단기 순이익, 그러니까 은행의 이익에서 조달 비용을 뺀 거예요. 운용 자산 총액 중에서. 이 님의 시대가 끝나갑니다. 제로금리, 저금리가 들어가게 되면 다시 한번 은행은
통폐합, 구조조정 이 시스템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번 바로 우리가 코인 시장과 리플과 XRP에 투자하는 이유이죠. 금융기관과 금융 시스템의 다음 버전, 전 세계 단일 금융 시스템, 그게 바로 XRP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은 무엇이다? 제로금리와 첫 번째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 두 번째 질적 완화와 회사 채권 매입, 세 번째 일드 커브 컨트롤, 국채 수익률 곡선을 컨트롤하는 겁니다. 즉 국채금리가 튀면 미국 중앙은행이 달러를 찍어가지고 미친 듯이 매입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국채금리가 내려갑니다. 돈이 달러가 풀려나간다는 거죠. 즉 달러가 지금 박살나고 있죠. 초전박살나고 있습니다. 이 속도가 지금은 살짝 올라왔죠. 달러의 마지막 불꽃이라고 제가 명명하고 있죠. 이게 다시 꺾여 나갈 겁니다. 폭발적으로 마지막에. 그리고 그 전에 유로화와 그리고 파운드와 따라오는 엔화, 얘네가 박살나게 될 거예요. 마지막에 달러와 위안화가 박살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금융 시스템의 원 툴, 원 시스템. 결론은 이미 통화 시스템이 파괴되었습니다. 최근 20년 동안 더 박살나였죠. 그리고 전 세계 공급망을 왜 재편할까요? 기존 공급망을 부시고, 즉 실물 경제 시스템을 파괴해야 새로운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은 종이돈의 하락, 파괴를 의미합니다. 금융의 원툴 시스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 리플과 XRP를 했죠. 블록체인이 심장이라는 부분. 이게 바로 금융기관을 위한 다음번 금융 기득권이 전 세계의 통치자들이 다음번 통치 수단으로서 XRP를 했죠. 리플과 XRP.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CBDC, 미국, 유럽, 중국, 그리고 일본, 인도, 아세안, 대한민국, 호주, 남미, 중동의 CBDC를 원툴로 묶습니다. CBDC가 전 세계에 상용화가 되겠죠. 스위프트 1.0은 메시지 시스템, 이제 ISO 20022를 기준으로 해서 카드, 증권, 무역, 결제, 송금, 외환 이 5가지 규격에서 바로 XRP를 바로 브릿지 통화 기준으로서 삼으면서 유일하게 거액 결제용 CBDC로서 상용화될 수밖에 없게 그들이 이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리플과 XRP에 투자하는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미래 지도를,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 미국 일자리 임금 예상보다 더 늘었다. 연중 고민 길어질 듯. 시스템은 정해져 있어요. 인플레이션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줄어들었다가 이렇게 갈 겁니다. 이러면서 실물 경제를 부시면서 이 시스템을 메타와 가상으로 이동시키는 큰 그림이에요. 여기서 코인 시장이 있는 거고요. 종이화폐가 부셔지는 거고요. CBDC가 탄생을 하는 거고요. 스테이블 코인과 그리고 NFT와 각가지 이제 다시 한번 언급드렸던 첫 번째 이 칼럼을 큰 그림을 통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걸 기준점으로 본인이 생각을 확장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갤럭시 디지털 파산한 셀시우스 자산 일부 인수한다. 제가 언급드렸죠? FTX 자산도 누군가에 의해서 리플도 언급이 되었었죠? 인수가 될 것입니다. 셀시우스 또한 인수가 될 것이고요. 계속해서 결국은 시장이 초기 시장은요. 확장해 나가면서 결국 돌아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미 이 밑그림은 작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11월 비트코인, 이더리움 최악에 달됐다. 자, 모든 훌륭한 자산은요. 시장이 가장 안 좋을 때,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때 투자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미친 듯이 달려들 때 일부, 왜냐하면 100배 이상 커지니까 100배를 넘어서 200배를 넘어서 이 시장은 폭발적으로 응애하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남들이 쳐다도 보지 않을 때 매입을 시작하는 거예요. 미친 듯이 달려들 때 일부 매도하는 거고 끝까지 투자를 하려면 끝까지 바로 동행하는 겁니다. 그게 투자의 본질입니다. IMF 총재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2% 밑돌 가능성 커졌다. 앞으로도 세계 경제 성장률은 그다지 커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실물 경제는 이제 성장이 끝납니다. 즉 대량 경제 생산을 끝냈다. 이 말을 또 확장하면 부채에 의한 그리고 신용 창조에 의한 대출에 의한 금리를 이용한 법정화폐 시스템을 이용한 모든 대량 생산하는 끝내는 시스템을 끝냈다.
이 시스템을 메타로 확장시킨다.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이게 미래의 본질입니다. 즉 메타에서 가상경제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어내고요. 여기서 이제 무엇이다 창출되는 거예요. 가치가. 세금도 여기서 뽑아내는 겁니다. 여기서 실물경제와 가상경제가 브릿지 연결되면서 공존하게 된다. 다시 한번 돈 찍는 인쇄기 그리고 심장이자 혈관이 바로 XRP를 했죠. 리플과 XRP, 가치의 인터넷은 바로 리플 넷입니다. 자, 비트코인 17,000달러 회복, 투심은 여전히 불안, 폴 크루번. 자, 이분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래요. 암호화폐 산업 종말 올 수 있다. 대중의 눈을 가리고 있다는 거죠. 아니면 이분이 진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제 말이 저는 이분과 180도 정반대에 있는 입장이다. 경제와 산업과 문명과 역사와 과학을 종합적으로 보면 이 세상은 100%입니다. 이들이 과연 경제학자와 학계를 이용해서 저는 대중의 눈을 가리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과 100% 반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XRP 대량 이동 목격, 지크립토 암호화폐 고래들 XRP의 슈퍼 강세 입장이다. 참고만 할 뿐이고요. 이미 방향성은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블랙록 CU, FTX 토큰으로 몰랐겠지만 기술은 여전히 혁신적이다. 어제 제가 자세히 언급을 드렸죠. 자, 증권 토코라를 금융시장의 차세대 진화로 보고 있습니다. 블랙록 CEO, 레리핑크. 세상을 움직이는 바로 실제 기득권 중에 바로 한 세력이죠. 시장의 차세대, 증권의 차세대는 증권의 토큰화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블랙록은 2020년부터 암호화폐 산업에 적극적인 투자자로 활동해왔다. 블랙록의 최근 행보는 11월 3일 날 공개됐는데 USDC 발행사 서클의 준비금을 관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9월 27일에는 투자자들에게 35개 블록체인 관련 기업에 대한 노출을 제공하는 ETF 출시를 발표했다. 블랙록과 피델리티가 앞장서서 이 시장을 인프라를 깔고 이끄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그 밑그림에서 많은 부분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17,000달러 이상, 이더리움은 1,250달러 이상. 지금이 매수할 때입니다. 제가 언급드렸죠. 참고만 할 뿐인데요.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지금처럼 온통 공포가 휘저을 때 기계적으로 매입합니다. 그러려면 확신이 있어야 돼요. 떨어지면 기계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올라가면 찔끔 올라가면 팔고 싶지 않은 그런, 또한 차익 실현 욕구 동안 참아야 되겠죠. 첫 번째는 정고점 돌파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 멘탈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그 멘탈을 잡아내기 위해선 많은 연구와 분석을 필요로 하겠죠. 자, XRP 소송, 변호사가 대규모 XRP 보유에 대해 리플의 카운터를 암시하였습니다. 소송은 약식 판결의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리플과 피고는 보유자산에 대한 진론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장기간 진행된 XRP 소송은 약식 심판의 최종 단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SEC와 리플의 피고인들은 약식 판결에 대한 동의서 반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양의 XRP를 보유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리플은 여전히 주요 논점이 될 것입니다. 자, 존 디튼 변호사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존 디튼 변호사죠. XRP 보유자의 변호사는 리플이 법정에서 맞설 준비가 되었음을 암시했습니다. 그는 피고인들이 판사가 이 문제를 다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드비어스 다이아몬드 회사를 언급할 것입니다. 그들은 다이아몬드 회사들이 다이아몬드 시장의 30%를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XRP, 리플은 얼마의 XRP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현재 500억 개가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운영 노드 중 130개의 유효성 검사 노드 중 4개만 운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XRP 보유량이 5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이 소송에 대한 부분, 내년도 상반기 기준점 아래 3월, 6월, 9월 기준점, 요 기준점에서 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소송이 종료가 되면서 명확성이 나오면서 상품과 증권에 대한 명확성이 나오면서 따라오는 ETF에 대한 승인들, 각가지 토큰들에 대한 승인들, ETF에 대한 승인은 전 세계 금융기관의 막대한 자금의 통로를 열어주는 활주가 된다. 더불어 리퀴디티 유동성 허브,
이 연장선에서도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은행에 새로운 젖줄이 연결되는 거니까요. 이것도 연결되기 위해선 제도가 따라와야 됩니다. 그 첫 번째 리플 테스트로 명명하게 될 추후에 소송이 바로 그 기준점을 가르는 잣대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